어느 투자 시장에도 항상 똑같은 기준을 갖고 계셔야 뭘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득이 무너지면 집값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안 빠질 것 같아요, 소득은.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죠, 뭐. 그냥 쭉 관망. 반만. 네, 관망. 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사실 옛날엔 세 개였어요, 선택지가. 뭐였죠? 청약을 한다. 청약. 네. 청약은 지금이나 가거나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 청약 경쟁률들을 보면 네. 사람들이 청약을 잘 안 해요. 그 이유가 별로 안 싸요. 청약을 딱 받아보는 순간 이거 당첨되면 얼마 정도 벌 수 있겠다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옛날만큼 못 버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 되게 아껴온 청약 통장, 이 수많은 가점을 여기 있을 수는 없다.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이 쌓이죠. 아까 말씀드린 미분양이 쌓이면 주택대상 지역을 해제해주는 일들을 이번에 봤죠. 평택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미분양이 더 쌓여야 더 규제 지역이 해제되겠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분양도 잘 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공급 시장에서도 약간 애매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첫 번째가 간망, 두 번째가 이제 과거에는 청약. 네, 세 번째는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네. 아까 현금이 많으신 분들이면 네. 아까 그런 특이 이상 거래들 있으면 자기가 가서 사야죠. 싸게 뭔가 나왔을 싸잖아요. 예. 네. 근데 물론 지금 무주택자분들 중에 그런 결정을 하기 더 어렵죠. 무주택자도 두 개잖아요. 있다가 없는 분과 쭉 없었던 분과 네. 있다가 없었던 분들은 요번에 사기 힘드실 거예요. 네. 왜냐면 봤던 금액들이 있고 특히 옛날에 팔았던 금액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네. 못 사실 거거든요. 근데 그 한 번도 집이 없었던 분들 중에서는 생각을 좀 잘 해보실 필요가 있죠. 진짜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은 오히려 요즘에는 진짜 하락 뉴스가 더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원하는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사는 거는 진짜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2020년으로 누가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누가 꿈을 꿨는데 진짜 신이 그 주식하시는 분들 그때 가격으로 얘기, 돌렸다라든가 주식하시는 분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때로 돌려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진짜 돌려줬더니 진짜 주식을 못 사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항상 그래서 아까 제가 주택 시장에도 어느 투자 시장에도 항상 뭔가 베이스가 되는 생각은 항상 갖고 똑같은 기준을 갖고 계셔야 뭘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소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득이 무너지면 집값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빠질 수 있다 없다는 아직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안 빠질 것 같아요, 소득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1주택자분들은 1주택자분들은 아까 갈아타기를 해야 돼요. 꼭 하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약간 경쟁열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 갈아타실 필요가 늘 있어요, 늘. 그렇다고 해서 매년 바꾸라 그 뜻이 아니라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서 아까 딱 걸리는 게 15억 원 이상으로 가는 순간 잔금 대출 안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못 갈아타니까 그동안 다 15억까지만 산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갈아타는 것도 15억까지만 생각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럼 지금 거기 언저리에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다음 단계로 가고 싶었겠어요. 지금 그 간극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마음가짐이죠. 나 한번 도전해볼 거냐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 싸게 나온 것 같으면 사야 되는 게 맞는가. 근데 작년과 올해와 내년에 마음가짐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다만 걱정이 더 커졌죠. 옛날에는 그래도 좀 계속 쉽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런 분들은 많이 줄었겠죠. 자, 그러면 대표님은 지금 이 부동산 시장 수도권만 기준했을 때 매수자 우위 시장과 매도자 우위 시장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중저가 시장은 확실히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고가 시장은 매도자 우위인 것 같아요. 매물도 잘 없어요. 근데 그러면 중저가 시장이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면 사실 그만큼 파는 매도자는 이거를 팔기가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는 뭔가 어쨌든 이게 지금 대출도 어쨌든 뭐 10억 이하는 대출이 나오니까 거기가 하락폭도 좀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당장 팔고 싶을 텐데 팔긴 쉽지 않고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더 싸게 파시는 거죠. 그럼 더 싸게라도 지금 팔아야 되나요? 투코도 역시 두 가지인데 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뭐 투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사실 아파트랑 부동산이라는 것들을 주식처럼 무슨 3개월마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보통 제시를 하는 게 한 4년 정도는 보고 투자 결정을 내려서 결국 4년 뒤에 그 결과가 어떨 건지를 예상이 되면 네. 플러스가 많이 날 것 같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매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네. 2016년도에 사셔가지고 17년도나 17년, 18년도에 사셔가지고 4년이 흘렀을 때 수익이 많이 난 분들은 결국 그 수익 폭을 줄여가지고 그냥 팔고 나가시려는 분들이 그렇죠. 있을 거고 네. 그런 분들이 요즘에 급매로 막 파시는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현금화 하려고 파는 분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걸 사기 위해서 파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런 분들 아까 여기서 좀 욕심을 덜 내고 팔고 빨리 갈아타려는 분들 그게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의 주요 이유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만약에 작년에 샀거나 뭐 재작년에 샀다고 하신 분들은 조금 전 제 생각대로 한 4년 뒤에 네. 그럼 24년도 뭐 혹은 25년도 시장이 어떨 거냐 예상해서 안 나쁠 것 같다 그러시면 갖고 가야죠. 이걸 뭐 굳이 던져요. 근데 아까 전에 청약 경쟁률이 어쨌든 낮아지고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다고. 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집값 하락을 좀 부추기는 요인일 수 있는 거잖아요.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은 아닐 절대 거잖아요. 아니죠. 네. 네. 근데 이제 이쪽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하락적으로 네. 생각을 안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분양이 쌓이는 건 맞는데 미분양이 이상한 데서만 쌓여요. 그러니까 이게 유심히 안 보고 어쨌든 이게 사람이 선동은 쉽고 반박하기는 뭐 한 20배가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만약 수도권에 막 쌓인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유심히 찾아보면은 뭐 경기도에 막 푹 늘어날 수 있고 뭐 인천에 늘어날 수 있고 한데 그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이상한 데 쌓이고 있어요. 아니면 수도권 같은 데서 굉장히 외곽에만 많이 쌓이고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된 수도권의 5군데 지역이 뭐가 이유인 거 봤더니 네. 미분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뭐 정부도 비슷한 얘기는 했지만 거기만 쌓이는 거예요. 네. 딴 데들은 생각보다 안 쌓여요. 네. 그리고 경쟁률도 지금 확실히 나뉘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다 같이 잘 되던 것들이 그래도 좀 인기 있을 만한 데들은 한 네. 5대1에서 10대1로 잘 끝나서 그냥 계약해도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그냥 처음부터 1대1도 안 되고 네. 그럼 또 어디가 쌓일지도 대충 보이잖아요. 네. 그렇구나. 미분양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구의 모습 다 쌓여가지고 다 많아요. 이거는 또 아니더라는 거죠. 네. 전국적으로도 그래요. 대구만 그래요. 근데 대구는 왜 그러냐? 공급이 대구만 엄청 많으니까. 지금 대구에 계셔서 그럼 5대 강력시만 뭐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한 번만. 거기는 변화가 없어요. 네. 미분양도 그렇고 다. 네. 그냥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구 빼곤 다 똑같다니까요. 똑같다는 게 어떤 의미시죠? 미분양이 쌓이진 않고 있어요. 왜냐면 공급도 많이 안 했어요. 그럼 이 지역들은 뭐 집값 하락이 뭐 크게 있지 않을 거라 본다는 의미인 건가요? 근데 이제 대구와 못지않게 대전도 막 같이 막 이렇게 약화되고 있죠. 부산도 뭐 그렇게 세진 않은 상황이고 네. 광주도 그렇게 광주 올해 좀 올랐거든요. 네네. 그 지금 5대 광역시도 시장 흐름이 완전 다르죠. 대구와 대전이라는 데를 대표로 뉴스는 많이 나오지만 네. 광주가 올해 생각보다 견조했다는 얘기들은 뉴스에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럼 내년엔 대구는 어떻게 보세요? 대구 시장은 이게 또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네네. 되게 우열이 나뉠 것 같아요. 대구도 공급 많은 건 많은 거지만 네. 그 와중에도 괜찮은 공급이 있고 좀 매력이 떨어지는 공급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중에 그 차이가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은 진짜 잘 판단하셔서 그리고 신축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제 부산처럼 되는데 구축과 신축의 가격이 확 벌어집니다. 그러면 구축 갖고 있는 분들이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럼 신축으로 빨리 갈아타야 되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도 신축 나름이라고 네. 그럼 어디가 더 좋은지를 잘 판단하셔서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로 바꿔놓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지방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몇 년째 부산이 그랬어요. 대구야 지금 갑자기 막 공급이 확 늘었지만 네. 부산은 사실 공급 많은 지가 한참 됐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하락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물론 18년도 언저리에 잠깐 하락하긴 했는데 그 와중에도 계속 플러스가 나오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까 인기물들만 계속 가고 있고 아닌 것들은 계속 못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장 모습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올해 좀 괜찮았다고 하는 광주는 내년에. 광주가 올해 매우 특이하게 올해가 입주가 많았는데 네. 내년도는 또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뭐 자꾸 내년도 얘기를 벌써 해야 되죠? 살짝 슬그머니 여쭤보려고요. 슬그머니 네. 울산과 대전만. 네, 그런 데들이 이제 규제가 다 풀렸고 네.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그 규제가 풀린 지역에 분양도 꽤 있고 네. 그런 것들 아까 누가 다 사줄 수 있느냐인데 정부가 연말에 뭐 발표한다고 했는데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네. 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지방시장에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 불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풀리느냐.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집을 사는 건 언제든지 늘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식하고 똑같죠. 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지금 특히 조심해야 될 주택이랑 요즘은 아까 전에 역전세, 깡통 전세에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깡통 전세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깡통이라는 말은 매가보다 전세값이 높은 경우에 보통 적용해서 많이 말하는데 사실 아파트엔 그게 잘 없잖아요. 보통 빌라. 맨날 강서구 화곡동 빌라 얘기 뉴스에도 막 맨날 뭐 많이 나왔죠. 중대 범죄로 맞아. 그건 빌라 얘기거든요. 아파트는 아파트에서는 그런 일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쉽지 않죠. 쉽지. 그러니까 깡통 전세는 그쪽 얘기고 근데 역전세 가능성은 있죠. 전세값이 하락할 수 있겠다. 그럼 전세를 뭐 2년 전에 맞추신 분들은 지금 당장 뭐가 이슈가 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2년 전에 맞추신 분들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전세값이 지금하고 비슷하게. 왜냐하면 지난 2년간이 이것도 역시나 확 올랐다가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임대차 입법 그 순간에 그래서 그런 역전세 이슈가 있는 동네들은 현금을 좀 준비해 놓고 있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투자는 너무 간당간당하게 하면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좀 여유를 두고서 하시면 되는데 아까 그런 역전세 이슈는 그런 쪽. 근데 대표님은 집값을 볼 때 소득을 가장 제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초반에 아까 금리는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코멘트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한국의 아까 아파트 투자 관점에서는 항상 전세를 이용한 투자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금리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아파트에만 한해했던 내용이에요. 아파트에 사는만 상가나 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나 이쪽은 당연히 금리가 중요하죠. 왜냐면 대출 이만큼씩 받고 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금리가 좀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유이자 부채가 없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 아파트 시장은 아까 그 금리가 매가에 직접 영향을 주기보다는 전세를 덜 구하는 쪽으로 영향을 줘버려서 그러면 전세값이 좀 하락하거나 못 오르거나 이런 일들이 결국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더라. 근데 갭 투자가 아니어도 이제 뭐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것들은 당연히 그분들한테 좀 생각보다 큰 부담을 주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이 과연 그러면 고가 주택의 영향이 클 거냐? 좀 저가 주택 영향이 저가 주택 영향이 커요. 네. 저가 주택은 막상 수도권보다 지방 영향이 더 크죠. 수도권에서 질문 드렸을 때는 크게 그런 건 없을 것이고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15억 주택에 12억씩 대출받아 사시는 분은 사실 있기가 어려워요. 대출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LTV로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상 비싼 집일수록 대출이 적어서 근데 그 비싼 집의 대표가 항상 서울이잖아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한 13억 원 언저리 정도 하니까 그런 지역에 대출이 뭐 많아봤자 절반 있기도 힘들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특히나 뭐 옛날에 있었다가 지금 집값이 이렇게 올라와서 비율이 내려가신 분들도 꽤 많을 거고 그래서 금리와 매매가가 직접 영향은 없다고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은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한해서 대출 안 해주니까. 근데 아까 뭐 5억 이하 주택 같으면은 뭐 디딤돌 대출 이런 걸로도 많이 해줬고 지방은 또 이번에 규제가 다 풀리면서 또 해제가 됐고 그러니까 막상 금리는 수도권에서 서울보다는 저가 주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더 영향을 많이 그리고 전세도 전세 대출이 사실 많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세값에 대출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 그쪽에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죠. 만약 20억 전세보다 대출로 인한 영향이라면 만약에 한 4, 5억 전세가 오히려 전세 대출 금리에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죠. 자, 이번에 출간시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에서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 부의 거점의 입지 키워드 요거 한 5개로 이제 파트가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 키워드 5개는 뭐예요? 이게 제가 지난 2018년에 낸 책하고 키워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직주 근접, 직장 가까워야 된다는 거. 너무 가까우면 안 되고 적당히 가까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교육 환경, 그리고 심지어 자연 환경, 그리고 이제 교통,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걸 하냐 마냐 5가지인데 중앙일보 유성훈 기자님하고 같이 쓴 책인데 옛날에도 똑같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때도 그런 게 다 여기서 옛날이라면 언제를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를 앞에 이제 유성훈 기자님이 과거편을 얘기하고 역사 전공자셔서 그분이 얘기를 잘 풀어주셨고 대표님이 현대편을 좀 얘기하고 그래서 이번 책은 그거예요. 순순히 이게 무슨 투자서가 아니라 약간 교양서 같은 느낌이죠. 옛날에도 그랬다요. 근데 아까 직주근접에서 그러면 이게 너무 가까워도 안 좋고 너무 멀면 안 좋으면 좀 지하철이나 뭐 역으로 쳤을 때 뭐 어떤 게 직주근접이 적당한 거죠?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이제 멀다 가깝다의 기준에 그 멀다의 시작이 편도 40분이라고 생각해요.
40분이 넘어가면 좀 멀어지는구나. 근데 그 편도 40분을 도어 투 도어로 하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더 멀어져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냥 그 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간만 40분. 40분 이하 정도. 네, 40분 이하는 그래도 가까운 편이고 40분 넘어가면 좀 멀어진다. 근데 이게 2015년 통계에 나와 있어요. 수도권 사람들의 평균 통근 시간에 네. 42분인가 그랬어요. 지방은 좀 더 짧고. 어떻게 보면 뭐 강남과의 그 교통 거리가 40분. 아니면 광화문과의 40분. 그래서 제가 저번 책에서 그거를 되게 자세하게 썼었어요. 네.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끊어놓고 보면 새로운 노선이 뚫릴 때마다 그 노선이 이렇게 그 노선 따라서 가까워지니까 네. 생각보다 멀어진다. 그거를 저번 책에서 썼었는데 이번 책은 뭐 그런 내용은 조금 덜 써있죠. 대신에 좀 더 멀어진다. 네. 뭐 GTX 얘기 좀 많이 나오니까 네. 그 40분 거리가 확 확장될 가능성이 있고 네. 뭐 이미 고속전철도 있고 네. 또 저번에 지방에서 그 얘기를 많이 썼는데 지방은 30분 정도거든요. 네. 편도 아까 그 허들이. 왜냐하면 지방은 생각보다 좀 덜 막히고 그래서 차가 안 막히죠. 도시가 좀 작고 네. 그리고 대부분 차 갖고 다니시고 네.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교통의 영향이 별로 없는데 별로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전권, 대구권, 광주권, 부산권 할 것 없이 네. 광역철도라는 게 다 만들어지면서 그 핵심 거점 도시로의 연결이 네. 생각보다 다 되게 금방금방 들어오게 되는 뭐 예를 들면 저기 김천이나 뭐 아니면 또 뭐 칠곡이나 아니면 또 뭐 저 경산 넘어가는 데도 그런 데서 대구 들어오는 시간들이 제일 먼저 빨리 되거든요. 대구권 광역철도가 제일 빨리 개통하는데 그러면 뭐 서대구역도 개통했지만 네. 대구역, 뭐 동대구역, 뭐 대구역은 사실 중심지랑 가깝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시간들이 뭐 20몇 분 이런 것들은 사실 전국적으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 건 처음 보는 거죠. 지방 사람들이 기차 타고 20분에 예를 들면 대구를 들어갈 수 있다고 부산을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거 좀 쇼킹하죠. 책에 좀 5가지 키워드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나요? 저번 책에서나 이번 책에서나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여전히 직주근접입니다. 직주근접. 근데 직주근접에 직이라는 거에 연봉이 들어가죠. 많이 버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결정할 건가. 네. 근데 아까 제가 연봉은 내년에도 왠지 오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집들. 아까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교통이 가까워지면서 고소득 직장들이 어디 있나를 잘 봐서 교통이 좋아지면 이미 인프라가 깔려있는 도시에서 살고 밖에서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꾸로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옛날 같으면은 외곽에서 어쩔 수 없이 사시던 분들도 그런 거점 도시에 살면서 네. 통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돈 많이 버신 분들이 그 다음 신경 쓰시는 게 교육? 네, 저는 교육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고소득에서 고소득이라는 건 결국에 성장하는 기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새롭게 탄생한 성장 기업들은 좀 요즘 어디에 사옥을 두나요? 강남 판교보다 요즘 강남인가요?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여쭤보셨지만 나갔다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퇴근 후의 삶, 직장 직원들에게 네. 퇴근 후의 삶을 주려면 인근에서 뭔가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지역에 회사가 있어야 네. 퇴근하고 빨리 어딘가 가죠. 그건 아무래도 강남이니까. 아무래도 아니면은 뭐 서울에서도 광화문이라던가 전통 그 상업지로 다시 회귀하려는 움직임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여의도도 이제 뭐 백화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또 건물도 새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원하시는 거는 근무 환경이 되게 좋은 네. 대형 빌딩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인데 맞아요. 주변에도 뭐가 다 갖춰져 있는. 상가도 있고 뭐도 네. 있고. 그렇게 해보면은 네. 아 그럼 역시나 또 사대문 아니고 또 이제 강남이고 저기 어디야 여의도고 네. 뭐 이제 뭐 일부는 또 성수동이라 생각하시는 거고 뭐 한남동이라 생각하시는 거고 그럼 다 더 센터가 되는. 말씀하신 것이 이어지는 게 소비자들이 주거에 관한 욕구는 좀 옛날과 달리 좀 발전한 게 이제 주거지 인근에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한다고.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죠?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과거에도 번거로웠을 거잖아. 근데 더 싫은 거죠. 삶이 점점 힘드니까 네네. 그런 것까지 하기 싫은 거죠.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네네. 대형마트 초반에 외곽에 막 이렇게 맞아. 차고 외곽이 있는 많았죠. 예. 요즘에 점차 도심지로 들어온 느낌이에요? 네. 요즘에 가지도 않잖아요. 다 그냥 배송시키잖아요. 아, 그렇지. 요즘은 장 보는 것 자체도 잘 안 가시려는 맞아. 움직임이 확실히 나타나요. 저도 사실 코스트코 갈 때 좀 귀찮아요. 멀잖아요, 코스트코 가려면. 그치만 가는 거죠, 거기만 파니까.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사람들이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 사례인데, 그냥 집 근처에서 다 해결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한 십몇 년 전에 주상복합이었던 거에 맞아요, 시작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주상복합 단지들이 큰 데면 큰 데일수록 그 1층 지하에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저희 이제 제가 지금 주상복합 건물에 촬영장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제가 마트를 차를 타고 안 갈 거잖아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마트가 있는 거예요. 저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이마트, 롯데마트 차 타고 가서 쇼핑하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재밌잖아. 뭔가 집에 뭔가 딱딱 채운 느낌도 들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차를 타고 못 가겠어. 귀찮아요. 차 세우고 차 세우고 카트를 또 카트 밀고 그 카트 있는 거 다시 뺐다가 다시 차에 담고. 사실 이게 저희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이 많이 먹어서 귀찮아진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애 키우고 하는 나이 정도가 되면 아니 귀찮은 거죠, 약간.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확실히 근데 그 범위가 확 넓어진 것 같거든요. 백화점도 집 앞에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레벨이 높아진 거죠. 아까 마트, 대형 슈퍼만 있었어도 좋겠다가. 그래서 판교인가 수원인가 판교였나요? 거기 현대백화점 있나요? 그 현대백화점 앞에 아파트 제일 현대백화점 비싸요.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네, 비싸다면서요? 그런 거죠. 걸어갈 수 있어서. 지금 강남도 반포가 제일 비싸잖아요. 반포가 백화점이. 강남 시세백화점. 거기가 전국에서 매출이 1등이라고 제가. 1위죠. 2조 원이 넘는 데잖아요, 매출이.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잘 발달해서 꼭 좋은데 안 있어도 되잖아요. 뭐 서울에 강남에. 근데도 계속 도심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코로나 그게 시국에. 사실 이번 책에서 되게 강조를 많이 했던 내용인데 네. 교육이라는 말은 조금 너무 한국적이고 저는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네트워크. 그 얘기를 유성훈 기자님이 옛날에도 그랬다 그 얘기를 써주셨는데 이제는 네트워크죠. 내가 평소에 누구를 만날 수 있고 네. 누구와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지가 결국은 거기에 다 네. 포함된 내용 아닐까. 말씀하신 대로 밖에 나가면 나만 있잖아요. 안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친구 만나기도 좋잖아요. 친구만 만나기 좋은 게 아니라 친구의 친구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있는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런 의미에서 부자들에겐 교육의 목적 중 첫 번째가 더 좋은 학교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좋은 사람과의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게 또 그 말이 그 말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는데 네. 네트워크가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그냥 사실 거의 같은 말이긴 하죠. 네. 이게 참 애매한 건데 그러니까 학교 이름 따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좋은 네트워크가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게 이제 사실은 좋은 학교인 거죠. 좋은 학교에 사실 뭐 대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은 이제 서울대학교일 텐데 서울대학교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 말 좀 조심해서 하는데 네네. 서울대학교 나오셨잖아요. 그것도 학사 석사까지. 좀 조심해서 하는 편인데 네네네. 아까 네트워크라는 면에서 좋은 학교인 거 맞는데 네. 서울대학교의 이제 진정한 의미는 책에도 써놨지만 결국은 과거급제랑 거의 동의어가 여전히 유지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여전히 고시는 아니지만 네. 뭐 로스쿨이든 의학 전문 대학원이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전문직으로 가는 길에 네. 제일 이제 앞에 있는 거 아닌가. 그 가치를 제일 여전히 많이 두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책에 써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국무총리 중에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결국 그러면 과거급제에서 장원급제에서 거의 최고의 공직자로 가는 길을 위한 학교에 가깝지 않나? 네네. 이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막상 지금 유행하는 창업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조심해서 한다고 그러냐면 종합대학이라 공대도 있고 뭐 문과도 있고 그러니까 과마다 다 달라서 그런데 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서울대 문과하면 법대, 경영대, 그렇죠. 사회대 진출 방향들이 왠지 다 결정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좀 들고 공대도 뭐 삼성전자 가고 뭐 이게 다 왠지 결정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조심스럽다는 표현을 쓰지만 상당히 그런 관료가 되는 네. 그런 거에 좀 최적화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좋은 학교를 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초, 중, 고 이런 학군제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인기 학군제가 거치게 된 흥망성쇠의 룰은 좀 어떻게 되나요? 흥망성쇠란 제가 봤을 때 여기 옛날에도 똑같은데 네. 수도에 다 있더라. 고려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성균관 뭐 사학이었다가 이게 관학이 됐다가 뭐 그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외곽에 있었던 적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네. 외곽에도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뭐 네. 평안북도 어디서 장원급제가 많이 나왔고 네. 경상북도 어디서 많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뭐 자리평 사립고 뭐 아니면 뭐 특목고 네. 뭐 약간 사립으로 네. 그런 것들로 풀어낸 얘기였다고 한다면 네. 그냥 큰 틀에서는 결국 수도에 대도시에 고소득자 혹은 이제 힘 있는 분들이 사는 지역 언저리에 네. 그런 좀 진학률들이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
그걸로 대치되더라고요. 지금 사회도 똑같은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고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자,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방, 강력시 등을 보면 그 도시 집값이 가장 높은 곳들의 공통점은 이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학군지인데, 학군지 사람들이 많이 몰린 이유는 뭐라 보세요, 그러면? 아까 사람들의 네트워크. 네. 옆집 사람 뭐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어디 사장님, 뭐 누구. 그게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어울리는 분들하고도 저는 뭐 잘 안 하지만 만약에 뭐 운동하러 어디 가실 때 조금 멀리 사는 분들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각자 가잖아요. 그럼 대화할 시간이 줄잖아요. 근데 비슷한 살면 만약 같은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럼 좀 더 접근 시간이, 접촉 시간이 늘잖아요. 그게 결국은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근처에 사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근데 근처에 누가 사는지도 되게 중요하겠구나. 꼭 직접적으로 일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게 흔히 말하는 인맥이죠. 그러니까 인맥 쌓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그냥 들어가 살면 조금 더 수월하구나는 거는 뭐 경험적으로 다들 아시는 거죠.